반갑습니다. 경매 위에 부동산 있고 부동산 위에 경제 있다. 여러분의 코인, 주식, 부동산 지식을 높여드리는 경매아의 코주부 터 이도선 이장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인, 주식, 부동산의 지식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경매아의 코주부톡 채널이 신규로 오픈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재테크 지식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신규 채널이 오픈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금리 인상, 부동산 대폭락, 자산법으로 올까라는 주제로 오늘 코주부톡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코주부톡 기획을 할 때 네. 코인이 왜 들어가냐 여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왜 들어갔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또 코인 아니겠습니까? 네. 코인이고 또 주식보다도 진입장벽이 또 낮고 네. 부동산보다도 진입장벽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2030 MZ세대가 네. 아무래도 코인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또 코인을 또 또 빼게다 보면 네. 결국에는 또 재테크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그 재테크 수단으로서 코인 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또 올바른 어떤 뭐 현황이나 상황들도 공유하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우리 경매 위에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위에 경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경제 아래 여러 가지 또 자산들의 변화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또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네. 워낙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또 네. 빼놓을 수가 없어서 부동산과 또 이 가상자산 네. 같이 다뤄서 한번 코주부톡에서 마음껏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한국은행이 그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네, 그러네요. 뭐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했는데 그 이유를 쭉 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가 저금리 기조로 늘어난 부채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실물 경기와 금융자산 가격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등 금융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이유가 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저는 딱 두 네. 개가 보이네요. 그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겼다. 네,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의 많은 상승이 지금 뭐 정치적인 이슈부터 해서 네. 전반적으로 많은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주택 가격이 뭐 사상 최대의 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나스닥 주식도 그렇고 네. 코스피 주식도 그렇고 모든 그 자산 가격이 폭등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뭐 코로나 이후에 네. 그 유례 없는 양적 완화가 계속 진행되고 모든 자산 가격, 그러니까 자산 가격 중에 안 오른 게 사실은 네. 굉장히 드물죠. 없죠. 없다고 네, 할 네, 만큼 맞아요. 뭐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반면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를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연준해서 발표를 했고 테이퍼링 시기도 네. 좀 늦춘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네. 뭐 있을까 그런 의문이 또 드는.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 글로벌 기축통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했고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양적 완화를 했고 그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네. 것들 테이퍼링이 먼저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이 금리 단계가 인상이 있는데 즉 미국 달러의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죠. 미치잖아요. 그렇죠. 테이퍼링 한다, 금리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세계에 있는 이제 어떤 그렇죠. 이제 네. 경쟁력이 개발도상국들. 개발도상국들의 어떻게 이제 뭐 네. 손드는 국가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것도 중요하게 보는데 이번 주에 나온 소식 보니까 이제 미국 예상보다 고용 지표가 너무 안 나와서 안 이번 나왔죠. 달에 네. 그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늦어지지 늦어지고. 않을까. 이런 이제 좀 소식들이 전해 들었죠. 네. 뭐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제 테이퍼링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양쪽 간에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반대로 네, 얘기하면 네, 네. 이 자산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아주 또 살짝 미소를 짓는 미소를 아주 짓는. 또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나스닥 주식도 또 오르고, 네,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네. 뭐 주식도 오르고 네, 그렇게 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오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끝없는 상승은 없죠. 네. 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갔죠. 네. 또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신용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네. 그런데 이게 부동산의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을 가계대출을 했을 텐데 그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네. 그런 또 우려도. 네. 사실 저도 대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까? 무슨 뱅크에서 신용대출도 받아놨고 아, 네. 그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아, 얼른 갔어요. 예, 네. 이제 금리 변동금리가 이제 얼마에 상승한다라고 그래서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네. 뭐 저뿐만 아니겠습니까? 많은 또 자영업하신 분들 또 일반 국민들 네. 뭐 대출 금리 올라가면 힘들어지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또 대출을 또 규제를 해요. 이게 또 최근의 일인데요. 8월 네. 29일 날 기사 내용을 보면 은행권 신용대출 연봉 이내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가계부채랑 네. 부동산 상승 두 가지가 네. 항상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중단을 계속 지금 중단된 네, 상태입니까? 네. 중단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 다른 은행까지는 안 다른 나왔죠? 은행도 여파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담보대출까지도 이제 많이 안 나오는. 기존에는 뭐 60%.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이제 뭐 과열지구나 선정이 돼서 대출이 많이 안 나왔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는 있었지만 네. 토지담보대출이라는 거는 괜찮았는데 이제 은행권이 네.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 쪽에서 당국에서 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은행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출도 지금 많이 제한됐고 그다음 더군다나 금리까지 올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아마 또 이 고집도를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그래 금리 오르는 거 좋은데 이게 부동산에 네.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 또 네. 가상자산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 이런 부분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과거에는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부동산이 좀 폭락 하락했던 시기가 좀 언제였고 그게 또 금리 인상이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네. 좀 시기가 좀 있나요? 과거로 좀 돌아가면 2008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네. 왔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때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네. 그 전의 상황을 보면 2006년 정도의 상황을 보면 네. 그때도 지금처럼 이제 너도 나도 집을 사자. 2006년도에? 네, 2006년도에 너도 나도 아. 집을 사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였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해서 이제 강남 불패시나 끝났다라는 말이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거든요.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이 네, 네. 였네요. 2006년도에. 그렇죠. 네네 기억납니다. 네. 그때 이제 강남 불패시나 끝났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못 막고 그 있었죠. 2006년도, 2007년도 이때도 그 금리가 계속 올랐겠네요. 그렇죠. 네. 네, 계속 올랐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당연히 금리를 저금리, 초저금리, 그쵸. 마이너스 금리까지. 네.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그때부터 하락해요. 그렇죠. 미국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네, 맞죠. 네, 그때 네, 미국 네. 주택이 문제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지금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 상황인 거죠. 미국 주택 가격 최대 상승, 네. 국내 주택 가격 최대 상승. 그때 당시에 보면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근데 폭등.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번 하락하면 몇 년씩 가요. 그러니까 2008년, 9년부터 시작된 네. 하락이 몇 년까지 갔어요. 하락이. 이게 코인은 네. 이게 확 이게 엄청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코인 제가 4년 상당히 중입니다. 이게 불안한데 이 부동산 저처럼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게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2008년에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향받았던 건 되게 늦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선행 지표라고 보면 네. 이제 부동산은 후행 지표라 그래서 네. 좀 늦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게 2013년 길게는 2014년까지 하락 시장을 맞아서 30% 거의 20-30%씩이나 빠졌어요. 네, 엄청 주택 빠진 가격이? 거죠. 네. 야. 그런 시장이었고 그때 이제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네.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빚내서 집 사라. 네. 그때는 뭐 경제부총리가 나서 2013년, 4년 정도가 이제 주택 가격이 바닥을 찍은 거네요. 그렇죠. 2015년에 빚내서 집 사라라고 얘기했던.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니까 전체적인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부동산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빚내서 집 사신 분들은 지금 떼돈을 버셨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일대 어떤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제 뭐 상승에 네. 대한 어떤 갖가지 노력들을 했을 것 같고요. 했었죠. 예. 그래서 어떤 뭐 공급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막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2014년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 그러니까 지금의 신도시 개발의 택지개발 사업이거든요. 네. 그것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조그만 미니 신도시들만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주택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전반적인 신도시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공급량이 많이 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뭐 코로나 영향으로 양적 뭐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 네네.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물론 현재의 그런 정권의 정책도 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공급 자체를 축소했죠. 뭔가 좀 이제 네, 정책적으로 제한한 것 제한한 때문에 거. 영향이 좀 존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택은 단기간에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저희 김현미 장관님께서 네. 예? 이게 빵이라면 집이 빵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공급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뭐 10년, 5년, 10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안 했던 어떤 공급 자체가 이제 지금의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지금 또 이제 3기 신도시 하면서 뭐 수도권에만 100만 가구 넘게 이렇게 네. 공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향후에 한 5년, 6년 네. 후에는 엄청난 공급량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돌아가는 것 자산의 같습니다. 가격, 가치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근본적인 그 원리는 수요 공급인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공급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네. 사실 몇 년 뒤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때 노무현 정권 때도 네.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했었어요. 네. 강남 불패시나 끝났다라고 네, 네. 하면서 막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그때 정책으로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까지도 네. 막 했었던 상황인데 결국에는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시장이 하락을 맞게끔 한 네. 거거든요. 시장이 시장을 막은 거지 정책이 시장을 막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28번인가요? 그때 28번의 규제 하도 많아가지고 국제정책이. 규제 정책을 계속 쏟아내도 이게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이 막아야 되지 정책이 막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그 정책도 잘 쓰면 네. 좀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정책 방향을 네.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뭐 초기에 공급도 이렇게 무분별한 공급이 아니라 적시적소의 입지에 사람들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입지에 좋은 주택을 공급을 신속하고 빠르게 했었으면 그런 방향으로 아예 가고 시장의 거래 자체는
좀 안 바꾸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또 뭐 이렇게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서 이게 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이죠 이제. 11월에 또 올린다고 그러던데. 그 금리라는 게 이제 그 0.2%씩 보통 이제 움직이는데 네. 0.25%씩 좀 올려서 시장 반응이 이제 크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좀 없으면 좀 더 올렸다가 문제 없으면 좀 더 올렸다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0.75% 올라왔는데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가계 부채가 줄지 않고 좀 더 올려보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거라서 아마 시발점으로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 네,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시발점이 되면 결국에는 또 한 번의 금리 인상, 또 한 번의 금리 인상 이러다 보면 가장 영향을 받는 쪽이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일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게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이기 때문에 뭐 1억에 뭐 0.25%? 뭐 1억 대출 받아서 집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3억, 5억에 0.25%면 상당히 큰 금액의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원리금 또 회수가 있어서 네. 원리금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 네.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번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된 네. 대출 억제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고 좀 부동산 가격의 좀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는 언제 정도요? 저는 이게 보면은 그때도 그 2012년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2010년, 12년에도 자살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2006년에 그 너도 나도 집 사자 네.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왔거든요. 네. 근데 이 시장은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안 오면 그만이지만 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언젠가는 이게 이 자산, 이 부동산 자산이 소득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네. 소득이 증가해서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네. 네? 시중의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자산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버블, 풍선처럼 풍선에다가 바람 넣는 그다음 풍선이 언젠간 터지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지금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부동산을 하는 네. 사람으로서 우려스럽다. 네. 그래서 좀 대비를 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성공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고점으로 가고 있다. 어깨. 네, 이렇게 폭등이 네. 좀 장기간 왔어요. 예, 아파트 몇 년도도 상승했죠? 이게 2010. 17년 정부 바뀌고 네. 네, 17년 이후 17년 이후부터. 네. 그러니까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장기간에 거쳐서 이제 폭등이 시장에 왔는데 이게 장기간 폭등은 또 장기간 하락을 또 이게 불러오는 투자 원칙이 있고 네. 폭락 뒤에는 또 폭등이 오고 네. 폭등 뒤에는 폭락이 온다라는 네. 게 기본 그냥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 그 랩장님 저 랩장님 얘기 듣고 코인을 네. 제가 접근을 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반토막 나는 네. 또 그게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5월에. 네. 그죠? 뭐 우리나라 가격으로 8천만 원까지도 네. 올라갔었는데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도 올랐는데 4천만 원까지 빠지는 그렇죠. 또 이런 것들. 3천 중반대까지 갔네요. 네. 근데 또 최근에는 또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폭등이 있으면 항상 폭락은 오더라.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염려되는 건 자, 오늘 기사인데요. 네. 패닉바잉 서울 아파트 그 10채 중에 4채는 2030이 매수하고 있답니다. 아, 2030이. 왜 그럴까요? 이 MZ 세대잖아요. 네. MZ 세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카페 보시면 25세에서 35세가 별로 없어요. 원래 자체 카페도 네, 잘 활성 안 네, 됐지만 네. 2030 이 세대가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걸 보면 패닉 바잉이 아니라 뭐 또 스마트 바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네. 예,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 바잉 패닉 바잉 아니다 스마트 네. 바잉이다라고 하는데 코인은 네.
이게 전문 사람들은 2030이 주류 아닙니까? 코인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고요. 네. 최근에 글로벌 리서치 자료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좀 40, 50대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이런 현상들이 추후에는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항상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저도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 소식을 보니까 그 이제 자산시장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부동산 시장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금리가 오르면 돈을 회수를 하죠. 그렇죠.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지금 제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놓은 곳 중에서 돈을 이제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걷어들이냐. 이제 변동성이 큰 투자 시장에 넣었던 돈부터 먼저 뺍니다. 변동성이 크다면 코인인가요? 그렇죠. 코인, 변동성이 주식. 큰 시장, 뭐 유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동성 큰 시장, 변동성 큰 시장의 자산부터 먼저 이제 빼게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는 뭐 한국만의 자산은 아니니까 네. 이제 글로벌 자산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가장 연관 있게 빠르고 강하게 움직인 자산이 이제 가상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요. 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죠. 최근에 가상 자산에서 폭등과 폭락을 본 적이 언제세요? 지난 5월 말고. 지난 5월 말고 네. 17년? 17년 1월 1일 날 비트코인이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네. 연말에 2천만 원 갔어요. 네. 20배 갔죠. 20배.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당시 이더리움이 연초에 얼마씩인 줄 아세요? 만 원에 시작해서 연말에 얼마 갔다? 2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엄청난 과열과 폭등과 버블이 왔었죠. 네. 17년도에. 그런 이제 가상자산이 1년 만에 2018년도 말에 2천만 원까지 갔던 비트코인은 300만 원까지 빠졌고요. 300만 원. 네. 200만 원까지 갔던 이더리움 얼마까지 빠졌다? 9만 원까지 빠졌어요. 9만 원. 네. 평균 한 80% 이상씩 빠졌습니다. 네. 왜 빠졌을까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습니다. 왜 하락했다고 생각되세요? 자산 버블인가요? 그쵸. 아까 말씀하신 원리 폭등 이후에 폭락이 있다. 네, 그거 뭐 딱 통하는 네, 관통하는 너무 얘기고요. 무서운데요? 네,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무슨 이유일까요? 글쎄요. 잘 네.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는 게 그 당시에 매크로 경제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네. 2017년도에 이제 가격이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금리를 3번씩이나 인상을 했어요. 3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3월, 6월, 12월 네, 네, 맞아요. 인상을 하고 18년도에 또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인상을 한 번 더 하면서 앞으로 더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코인 이 시장도 금리하고도 맞물려 있다는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당시에 그래서 코인 시장만 하락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도 20%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도 18년도 한 해 동안 두 자릿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네. 여러 자산 시장이 동반 하락되는 현상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산이 좋고 내 눈에서 많이 보여도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돈이 자산가격이 그렇죠. 하락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부터 빠르게 빠진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되게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17년도에 저도 그때 뭐 이쪽 투자 시장에 있었지만 이 부분까지 많이 보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18년도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가상자산은 아까 이제 부동산을 보니까 10년 정도에 한 번씩 네, 사이클이 맞아요. 있는 것 같거든요. 가상자산 시장은 4년 사이클이 주로 있습니다. 4년 사이클. 4년 사이클. 4년에 한 번씩 이제 4년에 이제 상승과 하락이 다 이제 존재를 하는 네, 거죠. 뭐 반감기라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7년도만 상승이 있었던 게 아니라 2013년도에도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2013년도에도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2013년도 11월 달에요. 네. 비트코인이 100불. 100불. 100불에서 한 달 만에 10배 갑니다. 1000불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18년도에? 네, 맞습니다. 18년도 70% 빠졌어요. 그렇지. 18년도가 아니죠. 네. 2013년도, 14년도에. 그러니까 1000불까지 갔던 그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
그 당시 코인도 몇 개 없었어요. 네, 2014년도에 200불, 300불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70% 이상이 빠진 거잖아요. 자, 그 당시에 물론 사건들이 존재했죠. 그 당시에 뭐 거래소가 그 글로벌 최대 거래소라고 하는 마운트 콕스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네. 한 8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해킹 당하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올해 5월 달에도 그 가격이 하락될 때 중국에서 채굴 금지하고 맞아요. 네. 이런 엄청난 규제들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 당시에도 그 3월에 14년도 3월에 중국이 규제를 발표합니다. 거래소들의 은행 계좌를 다 폐쇄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2013년도 12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돼요. 네. 네, 결국에는- 부동산 그 당시 하락과 맞물려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테이퍼링이 2013년도 12월 달에 시작이 되고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됩니다. 금리 인상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다 이제 이면에서 존재를 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단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부동산과 코인, 주식 이 세 파트의 자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한국의 금리 인상에도 이면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도 존재를 하고 네. 이제 테이퍼링 존재하고 하니까 어떤 미 연준의 움직임들을 뭐 계속 지금 보죠. 그리고 요즘 뭐 워낙 정보의 공유들이 발달해가지고 뭐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FOMC 회의나 뭐 잭슨홀 미팅이나 뭐 한국의 투자자분들은 네, 맞아요. 뭐 챙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정보들을 네. 계속해서 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테이퍼링 이런 소식들을 저희 코즈부톡에서 이거 가지고 또 모니터링 해드리고 여러분들 많은 지식을 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네. 컨텐츠. 네, 좋네요. 뭐 저도 이제 부동산 쪽에 미처 몰랐던 내용들을 좀 배우는 시간 겸 네. 같이 좀 잘 나눠봤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 경매의 코즈부터 오늘 마치겠습니다.